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저번에 약간 15년치 남겨놨던 뭐냐면은 기전체. 전한 때 사마천이 쓴 역사서, 그 다음에 후한 때 어때요? 반고가 쓴 역사서 한서. 둘 다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기전체로 썼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전체는 항목별로 역사를 소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별로 역사를 서술해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건 뭐냐면 기. 여기도 보면 본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걸로 이야기하면 뭐 삼국사기로 이야기하면 뭐 고구려 본기, 뭐 백제 본기, 뭐 신라 본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왕조의 정치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표는 연표고요. 그 다음에 뭐 서, 제도나 문화. 그 다음에 열전. 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삼국시대로 따지면 뭐, 김유신 열전. 그쵸? 뭐, 계백열전. 편하게. 뭐, 권역선 열전. 뭐, 이렇게 위인전에 대해 쓴 것은 열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표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서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서는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지가 되기도 해요. 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있죠. 한국사 시간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러니까 삼국지의 위나라와 관련된 거에 동의전. 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항목별. 뭐예요? 세종실록 지리 지 이처럼 뭐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쓰는 건 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뭐예요? 항목별로 분야별로 역사를 서술한다.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국사기나 고려사가 여기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교통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교통로. 전통시대의 동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3개가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거 초원길, 가장 위에 초원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단길, 세 번째로는 바닷길이에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인데 역시 만들어진 것도 순서대로예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길은 초원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스키타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따 있고 만든 민족들이 바로 스키타이족들이었어요. 스키타이족. 유럽 이란 계통인데요. 이란 계통의 민족들이 말을 타고 동양과 서양을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초기 동서양 문화 전파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유목민들의 길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서 흉노족이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고도 역시 이 길을 따라서 어때요?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 핀란드까지도 공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단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길. 일본 아이들은 이 비단길을 오아시스 길 아니면 사막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사막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게 맞긴 맞죠. 왜 그러냐면 비단길이라고 가서 보니 비단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의 길, 이 길도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사막에 점점이 박혀 있는 뭐와 뭐예요?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한나라 누구죠? 한나라 흉노족 누구였어요? 장거정이 아니라 누구였지? 장건이 흉노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대월지로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대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족을 공격하는 건 실패로 끝났지만 약 장건이 10여 년간 흉노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북방 유목민족들의 문화를 깨닫게 됐고 이것 때문에 한 무제가 어디를 정복할 수 있게 됐다. 흉노족을 정복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 길을 통해서 비단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의 향신료가 아시아로 들어왔고요. 물론 이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가요? 유럽으로도 갔죠. 그 다음에 불교, 조라스토교, 마니교, 그 다음에 네스토리오스교, 경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로마 캐토릭. 모든 종교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다? 요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뭐냐면, 바닷길이에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집트 상인들이 인도양의 이 계절풍을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왔다리 갔다리. 시도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나오네.
계제풍을 이용해서 교역했다. 그 이후에 노마 상인도 이집트를 거쳐 인도양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 로마라든가 이집트 상인들에게 주목하는 건 아니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는 뭘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양 교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1년 탈라스 전투죠. 751년 탈라스 전투. 네, 이때 중국의 당나라 장군이 누구였냐면 고구려 유민이었던 유명한 누구냐면 고선지 장군이에요. 고선지 장군이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해요. 패하면서 비단길의 주도권이 드디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이슬람에게 넘어가요. 이슬람에게 넘어가면서 중국이 주도권을 이슬람한테 뺏기면서 새로운 교역로를 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그러니까 바닷길이라는 것은 751년이니까 언제 이후에 등장한다? 당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죠. 예를 들면 뭐 한나라 때 바닷길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X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고선지 장군이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패했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많은 포로들이 서역, 즉 이슬람 지역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종이 제지공이 끌려가요.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 있죠.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이때 서역에 끌려가면서 751년 이후에 비로소 서양에서는 뭘 만들게 되었다? 종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은 언제 때부터 후한 이후 때부터 썼으니까 뭐 종이의 역사로 따지면 종이의 역사로 따지면 한 1500년 정도? 뭐 그 정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메인 내용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3세기 초에 후한이 망했어요. 몇 년에 망했냐면 220년에 망해요. 220년에 후한이 망하고 위초고 삼국이 서로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전개돼요. 이 삼국시대는 220년부터 265년까지예요. 265년까지 삼국시대가 전개됐고요. 이 삼국이 완전히 통일된 건 280년이에요. 이걸 통일한 건 위초고 삼국 가운데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 누가 통일했느냐? 누가 통일해요? 삼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였던 어느 나라?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누가? 사마여미가 이제 어때요?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차례차례 총나라, 오나라를 멸망을 시키죠. 이게 이제 280년이에요. 280년. 그래서 새로운 통일왕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진이죠. 서진. 서진에서 통일됐는데 서진은 황실의 내분으로 전란이 지속돼요. 황실의 내분. 이 서진이 황실의 내분에 쌓이게 된 것은 위나라의 왕이었던 조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조조는 의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친인척을 중앙에 모아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파견을 했어요. 지방의 봉건 제후들로 파견을 했고 그러다 보니 왕실 한가운데는 왕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일척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왕실을 누가 차지하냐면 외척들이 차지해요. 외척들이 차지하다 보니 지방에 있던 왕실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집안 애들이 권력을 장악하네. 그러면서 중앙의 외척과 지방에 있는 왕실의 제후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고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파랑원한으로 연결돼요. 파랑원한. 이 8개의 왕들이 중앙으로 쳐들어가서 외척이었던 기씨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8명의 왕이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용병을 동원해죠. 이때 용병들이 동원됐는데 용병이 바로 뭐예요? 북방에 있던 5개 오랑캐 용병들이 동원됐는데 얘들이 흉노, 선비, 간을처, 강이죠. 이 가운데서 이 5개의 오랑캐 가운데 오랑캐 호자를 쓰는데 이 5개의 오랑캐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오랑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흉노 아니면 누군데 선비인데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이때는 흉노 쪽이 아니라 선비 쪽의 힘이 더 세집니다. 선비죠. 그래서 이 오후 가운데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면 선비족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선비족들. 아무튼 북방에 5개 오랑캐가 내려와서 16개의 나라가 분열되는 시대. 대혼란의 시기가 왔는데 얘를 보고 5호 16국 시대라고 불러요. 304년부터 439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건강, 난징, 오늘날의 난징의 도읍을 정했어요.
난징의 도읍을 정했고 그러면서 진나라가 서쪽에 있던 진이 남쪽에 내려갔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진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아이들은 먼저 앞에 있는 거에다는 서를 붙이고요. 나중에 있는 걸 뭘 쓰냐면 동을 붙여요. 동을 붙여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진 나라 그래서 동진 그랬죠. 우리 이제 옛날에 한나라 있죠. 한나라. 우리 수업 배울 때는 전한과 후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국 아이들은 전한이란 말 안 써요. 서한과 나중에 생긴 건 뭐라고 부를까요? 동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동한 안 배웠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동한은 뭐냐면 나중에 생긴 한나라 후한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생긴 진나라 서진, 나중에 생긴 진나라 동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쪽은 56국, 남쪽은 어때요? 동진, 그 다음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그래서 6개 나라가 수립돼요. 동진, 송제, 양진.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는 어느 나라가 있었죠? 5나라가 있었죠? 5나라. 그래서 합쳐가지고 오동진, 송제, 양진, 짜라잔짠 그렇게 불러요. 오동진, 송제, 양진. 남쪽에 나라가 몇 개가 있죠? 6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육조라고도 불렀어요. 자, 아무튼 북방은 56국, 남쪽은 6조, 남북국 시대가 전개됐죠? 아까 5개의 오랑캐 가운데 중국을 통일한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북의 효문제라고 그랬죠? 효문제는 아무래도 북방 유목민족들이 오리지널 중국인들보다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당연히 적죠. 적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았던 중국 한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무슨 정책을 펴냐면 한화 정책을 펴요. 한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겨요. 전통적인 수도 낙양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일본 놈식으로 하면 창씨개명 성도 바꿔요. 그래서 선비식 성을 바꾸고 중국식 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무슨 정책? 한화 정책을 펴니다. 한화 정책. 그래서 소수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편 거예요. 한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도 불러요. 북방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어때요? 하나가 됐다. 호한 융합 정책. 그러니까 한화 정책 이꼬르 호한 융합 정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취했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고륙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균전제를 육성을 합니다. 균전제는 균등할 균자 바전자죠. 백성들에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에게 뭐 하자? 균등할 균자. 균등하게 뭘 나눠주자? 토지를 나눠주자. 균전제를 시행을 해요. 그리고 이 균전제는 수단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효문제의 개혁은 귀족의 반발을 샀고 그 이후에 귀족의 내분으로 북위는 분열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효문제의 개혁은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자, 그 다음에 동진입니다. 자, 동진은 토착민과 이주민의 대립.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항상 이주민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적죠.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다수의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까 북의 효문제는 자기들의 색깔을 버렸죠. 한화 정책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벌어졌고 그래서 왕조가 그때 수시로 바뀌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6개의 왕조가 들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내려온 얘들이 남조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방에서 내려온 소수의 이주민이지만 이들이 남조에 있었던 세력보다 문화가 한 단계 높았다는 거죠. 문화가 한 단계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어때요? 남쪽이 지배 세력이 되는 거죠. 아무튼 한족들 장창강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강나무 경제력이 이때부터 크게 향상이 돼요. 꼭 표시합니다. 그러면 북방에서 애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남쪽 있잖아요. 남쪽 창장강 여기는 어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습해요, 습해. 그런데 북방에서 내려온 애들은 뭐가 발달했냐면 땅이 건조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애들은 건조농법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의 건조농법과 그 다음에 남쪽의 축축한 땅이 만나면서 농사에 적절한 땅이 된 거예요. 농사에
적합한 땅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양쯔강 유역, 창창강 유역이 본격 개발되었다. 창창강 유역이 본격 개발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강남에 인구가 늘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농사를 많이 짓게 되니까. 화북에서 이주한 이들은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때 등장한 관리 등용제도가 뭐냐면 구품중정제예요. 구품중정제. 아까 여기 있죠. 한나라 때 실시했던 관리 등용제도 뭐가 있었어요? 향거리선제가 있었어요. 향거리선제 이거 뭐였죠? 무슨 제도였어요? 지방에 있던 호족의 자제를 뭐하는 거였다. 호족의 자제를 뭐하는 것이었죠? 추천하는 제도였죠. 호족자들을 뭐 유학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효도를 직접 실천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라고 했는데 이 구품 중정 제도도 역시 아직까지는 뭐냐면 추천 제도예요. 추천 제도인데 중앙에 있던 중정관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인재를 9등급으로 9등급 별로 안 좋아. 이거 왜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신 9등급이잖아요. 처럼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중앙으로도 관리를 추천했다. 그래서 구품 중정제예요. 그런데 이때 주로 추천된 게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자식들이었을까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 때부터 등장했던 지배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호족들의 자제가 주로 추천이 됐고 그러면서 이들 호족들이 서서히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귀족으로 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나라 때에서 삼국시대까지 지배 세력이 호족이었는데 남북조 시대 때부터는 이제 어때요? 중국의 지배 세력이 뭐가 되냐면 문벌 귀족이 됐고요.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배경 뭐예요? 구품중정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품중정법이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의 문화예요. 수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6세기 말 589년이에요. 얘는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아무튼 분열이 계속되면서 남조와 북조는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자, 이러한 문화는 전쟁과 혼란으로 인구 이동과 민족 간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수당 문화가 이건 뭐예요? 인구 이동. 아까 소수의 이주민들이 다수의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카드를 벌였다. 효문제의 무슨 정책? 호환 융합 정책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북의 건조농법이 축축했던 강남지방 창창강 유역으로 가면서 어때요? 농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분열의 시대였지만 수당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만들어진 때 위진 남북조 시대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가지. 아까 효문제의 호환 융합 정책, 그 다음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양쯔강 유역이 본격 개발되었다. 이해가시죠? 이거 지워버릴까요? 자, 아무튼 북위의 강건하고 북위에서는 어떤 문화? 강건하고 무슨 문화? 소박한 기풍의 문화가 발전했고요.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노장사당과 남조에서는 노장사당과 뭐가 등장했어요? 청담사당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위진 시대부터 유행했던 청담은 깨끗한 이야기죠. 깨끗한 이야기. 우리 무슨 이야기만 하자? 깨끗한 이야기만 하자. 선생님 못 먹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살자. 이슬만 먹고 살자. 깨끗한. 난 더러운 너희들과는 어때요? 달라. 청담사당이죠. 청담사당. 대표적인 청담사당 중림 출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남조의 노장과 청담, 즉 현실 도피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게 도연병의 시 귀거래사. 농촌으로 돌아가 살자. 전형적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농촌으로 돌아가 살자는 이야기는 도시에서의 뭘 버리자. 부와 권력을 버리자. 그러니까 귀거래사 같은 노래는 전형적인 뭐예요? 무위자연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림으로는 대표적인 게 여사잠도와 같은 그림이 있다.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의 문화 보여주는 게 이거네요. 자, 화북. 그죠? 그러면서 이 북쪽 지역의 유목민 문화가 서서히 어디로 넘어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다. 소매는 좁아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몸에 딱 달라붙은 옷들. 바지도 역시 어디 거요? 북방 유목민족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의자라든가 침대를 사용하던 문화도 역시 어디 거였어요? 북방 유목민족 거였는데 이게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유목민족들이 중국으로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문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문화가. 그 다음에 아까 북쪽 지역은 강건하고 소박한 거, 남쪽은 무슨 문화?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불교입니다. 불교.
남북조에서 모두 유행했는데 특히 화이 여부에 차별을 하지 않았다. 중국 아이들 전통적으로 우리 무슨 사상이라고 그래요. 타이완 넘버원이 아니라 짱깨 넘버원. 무슨 사상? 중화사상이죠.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랑캐죠? 나머지는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북방 위명민족은 뭐예요? 오랑캐란 말이에요. 중국 문화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이 어때요? 낮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오랑캐 문화를 만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교예요. 자, 불교도 오랑캐 문화인데 가만히 보니까 짱깨 사상보다 불교가 한 단계 어때요? 높죠. 그러다 보니 북방 위명민족이 화이 중화 사상을 억누르기 위해서 뭘 장려해요? 불교를 장려했던 거죠. 자, 불교도 포리너, 나도 포리너. 그런데 불교는 잘났어? 그러면 누구도 잘났어? 나도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 왕실이 불교를 크게 환영했고요. 대규모 석굴사원을 만들었어요. 윙깡, 그죠? 롱만.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석굴사원이 나왔다. 그러면 남북조 시대에 어디를 이야기해요? 북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요. 북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윙깡 석분의 다이부츠. 대불은 뭘 의미한다? 왕을 의미한다. 자, 부처님 이꼬로 왕이다. 부처님 이꼬로 왕이다. 부처님 이꼬로 왕이다. 우리 저기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이거 뭐예요? 유명한 왕죽불이죠. 왕죽불 사상이에요. 왕 이꼬르 부처님이다. 왕죽불 사상이 크게 유행했던 때 어디예요? 북위가 되는 거예요. 크게 유행한 곳 어디예요? 북입니다. 북이 대규모 석굴사원이요. 그 다음에 남조에서도 양무제가 불교를 지원했다. 한편 구마라집, 그 다음에 버편, 이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어때요? 불경을 가져왔어요. 특히 버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런 걸 보고 불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의 간승력, 구법승이라고 하는데 불국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태평도 오두미도 전통적 민간신앙 도가였어요. 이거와 관련된 게 홍건조견환이었죠. 홍건조견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한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죠. 자, 토착신앙으로서 이제 도교가 이때 만들어져요. 도교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언제다? 남북조 시대죠. 유진남북조 시대. 자, 일단 유진남북조 시대까지 하고요. 수당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당 내용 정말 많아요.